폭락했죠. 그 정도면 그래도. 지금 개미들 막 손 부들부들 떨었어요. 차트 띄워봐. 그 폭락했는 이유는 뭐야? 폭락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됐다가 원래 폭등한 이유는 뭐예요? 폭락한 이유는 뭐예요? 폭등한 이유. 어쨌든 우리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어떤 것들 섹터들을 좀 잘 종합해가지고 만들면 좋을까 우리가 투자할 때. 실전은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 공식이 통할 것 같으면 누가 이 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나요? 요즘에 좀 열풍인 게 있어요. 아마 냉침도 들어봤을 텐데 ETF라고. 처음 들어보는데. 그리고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예탁금이 55조. 이 예탁금이 55조 원인 거는 작년 말보다 28조가 증가한 거예요. 이거는 더 지속될 거야.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 네. 나 이거 믿고 주식 하는 겁니다, 지금. 어제 판단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전업 투자자의 주식 투자. 월간 냉철 9월편입니다. 네. 6월부터 왔었죠. 아, 그랬어요? 네, 6, 7, 8, 9. 그리고 그 전에 찍었던 영상이 2개. 해서 총 6번 찍었더라고. 거의 뭐 이제 터질 때가 있네.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조회수가 다 잘 나왔어. 아, 그래요? 다 80만 이상이 기본 이제 보장됐더라고. 아니, 저기 편집을 잘 해주시니까. 뭐 내가 하는 건 없는데, 나는.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사실 곧 큰 우리나라의 날이 있잖아요. 뭐 있죠? 명절. 그렇구나. 추석. 추석을 맞이해서 또 이 고정 게스트, 우리 김작가TV 고정 게스트 1호, 우리 네. 냉철님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진짜? 아, 괜찮아. 넣어도. 아, 선물을 준비했어. 사실은 딱 준비했는데, 이걸 또 내가 사가지고 딱 가지고 있다가 들으려고 하다가, 또 냉철님이 꼭 서울에 오면, 네. 또 끝나고 어디 술 마시러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보내놨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진짜? 보내놨어. 아, 넣어도. 아, 왜? 빨리 봐요. 자, 우리 또 고정 게스트이기 때문에, 어우. 또 보내드려야죠. 우리 농협 어우. 안심 한우. 아유, 아니, 나는 준비한 거 없는데. 아유, 이 멀리까지 늘 와주시는데. 아유, 그래도, 진짜. 또 냉철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야, 사실은. 냉철님, 이제 형수님. 제가 또 얼굴 한번 뵌 적이 있잖아요. 예. 아이들 이제 고기 파티 한번 하시라고, 깔끔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네. 고기 못 먹은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내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김 작가님 덕에 좋은 분들 많이 오시고. 입니다. 그렇지, 내가 드려야 되는데, 아유. 일단 이제 주식 투자 이야기 가기 전에 좀 이제 또 냉철님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시잖아요. 네. 한 2~3살이었죠, 그쵸?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혼도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있으시니까. 아이가 몇 명이었죠? 3명입니다. 3명. 좀 인생의 선배로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해당될 것 같아. 이게 남성, 네. 그리고 여성, 아직 미혼인 분들, 좀 배우자, 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남자 입장에서 솔직히.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회사 대표님이 우리 박 과장은 어떤 스타일 좋아해?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무 바운드리가 넓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박 과장 그렇게 해서는 절대 결혼 못해. 네. 결혼했습니다. 아니, 그때 말한 바운드리가 뭔데요? 첫 번째, 건강. 건강. 건강해야 돼요. 저는 그 건강에서는 신체적 조건도 키 170 이상. 아, 여성분이? 네. 왜냐면 이게 키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이세가 좀 커야 되고 보면 엄마가 큰 경우도 애들이 크더라고요.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예민하지 않고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잘 싸고 잘 먹는 사람들이 확실히 성격이 좋아요.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몸이 못 받아줘서 잘 못 먹는 건데 예민해. 식성이 까다로운 사람이 성격이 좀 까다로울 확률도 조금 있죠.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그게 1번 이건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건강. 왜냐면 결혼했는데 건강하지 않는 배우자를 옆에 두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없지. 힘들지. 불가능합니다. 2번은 자기 주장이 비논리적인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게 그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업하는 거 장사하는 거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게가 새로 오픈을 해. 가서 딱 먹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픈한 거지? 그런 가게 있어. 있죠. 도대체 자기가 거기다가 모든 혼신에 대출을 했던 번 돈을 갖다가 다 쏟아 부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엉망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이해 안 되죠. 세상에 이해 안 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상식적인 행동. 그냥 자기가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 보면 예전에 요리 프로그램에 그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딱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회사 여기의 문제점은 뭐다. 그 프로 알죠? 백종원 나온 거. 네. 백종원 대표. 네. 보면은 얘기하면
상식적이고 고수가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고 안 된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그대로 했는데 안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하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수가 자기 주장을 펴요. 이게 뭘 조언 던지자마자 방어 기제처럼 튕겨나가.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은 이미 그걸로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주린이가 워렌 버핏 똑같아. 어디 나가 보면 다 그런 게 있어. 이거 미치고 환장합니다. 가족들이. 저기로 가면 불에 타 죽어. 저기 가면 그냥 불나방이 돼가지고 불로 뛰어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소비. 그리고 그 반박을 받으면서 받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불에 타 죽는 걸 보면서 오는 그 괴로움. 저는 이제 남자기 때문에 여자들 중에서 비상식적인 거를 갖다 우기는 거. 자기가 몰라서 그럴 수는 있어. 그러면 좀 더 논리적으로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낫다라는 거를 합리적인 사고를 딱 제시를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냥 고집이야, 그냥. 그치. 그냥 일종의 감성이 이제 풍부한 거지. 그거 안 하는 사람. 네. 자, 3번. 1번 건강, 2번 상식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외모지. 사람들이 외모가 단순히 그냥 뭐 성형해서 마치 이게 아니라 외모가 너무 빠지지 않고 이게 DNA의 발현이거든요. 남자 육상 선수들 보면요. 네. 뛰어난 선수들 보면 다 잘생겼어요. 보면.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운동선수들? 미식축구 선수들 잘생겼어요. 좀 DNA의 발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게 밸런스거든요. 밸런스 좋은 사람들이 지능도 좀 뛰어나고 운동 능력도 좋고 질병에 대한 저항도 더 강한 걸로. 그래서 성형을 많이 안 했는데 내추럴한 상태에서 밸런스가 좋은 신체적으로 이건 건강보다이 아닌 이제 신체적인 우월성인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일종의 성격이잖아요. 성격을 제가 그 정도 얘기하면 그거까지 끝. 나머지 이제 뭐 학력, 집안 재산 뭐 이런 거는 있었다. 네 번째가 뭐였냐면 화목한 집. 화목한 집. 내가 이제 경험상 이렇게 쭉 다니면서 여자애들이 성격이 좀 이상해. 이게 왜 이렇게 성격이 이상하지? 했던 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불우에. 피해의식이 있어. 아까 그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 막 밀어붙이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자기 파괴적인 인간들.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 유년 시절에 좀 불우한 경우들이 많아요. 좀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화목한 집안은 애들이 그런 게 없죠. 구김이 없고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면 안 되거든요. 어려운 일 살다 보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와요. 많지. 그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거를 뭘로 이기냐면 긍정으로. 다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긍정적인 사람은 큰 고난이 와도 이겨내요. 팔 하나 없어. 다 오른팔 하나 남아있네 하면서 하는 건데 어떤 사람 새끼손가락 조금 뭐 다쳤는데도 나 이제 일도 못하고 우리는 망했어. 그래서 안 망할 것도 망하게 만들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그래서 한 우리 와이프 케이스를 보면 우리 와이프 키가 170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자기 의견 제시는 항상 하거든요. 근데 막 고집 피우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안 해요. 저도 들어보고 그게 맞네 하게끔 노선 변경을 합니다. 와이프 말이 맞으면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는 결정을 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있잖아요. 일종의 재테크나 이런 것들은 제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가이드라인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거는 우리 와이프가 할 일은 뭐라고 딱 얘기하면 그거를 딱 완벽하게 딱 해놔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그게 잘 맞죠. 냉철히 말씀하신 게 건강과 상식적인 사고, 외모, 성격. 사실 이건 뭐 여자뿐만이 아니라 여자가 또 남자를 볼 때도 해당되는 건데 거의 그렇죠. 똑같은 건데 여성 입장에서는 우리 또 남자잖아. 네. 이런 남자랑 연애는 상관없는데 연애는 상관없는데 결혼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제가 뭘 안다고 제가 이제 나이 많은데 이런 조언을 하겠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이거를 보고 그럼 강의 프로그램 이런 거 볼 때 좀 어이없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막 나와서 설교를 막 해요. 부부 사이는 뭐고 이게 나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설교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혼남이야. 애가 없어. 그냥 애도 없고 그냥 근데 인생에 뭐를 막 설교를 해. 우스운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냥 대한민국 평범한 가정인데 제가 뭘 어떤 남자는 만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좀 우습지만 만약에 우리 딸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좀 피해라를 하면 남자들 중에 우선은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이제 취미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취미. 열정이 없는 사람은 좀 멀리 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시안적인 사람. 남자인데 근시안적인. 눈앞에 있는 이익은 엄청 에너지 쓰는데 그 멀리 못 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지. 예, 그런 사람은 좀 피해라. 근데 이거는 뭐 결혼뿐만 아니라 이 결혼이 이제 중요한 파트너를 우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보는 거예요. 집에 좀 그런 마찰이 있었는지 부모님하고 이런 것까지 보는 건데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열정 없고 근시안적인 사람을 멀리 하잖아요. 성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냉철님이 그래도 김 작가는 좀 많이 봤잖아요. 네. 자, 김 작가 지금 39세, 네. 직업 유튜버, 작가, 강사. 자, 요 인간은 좀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옆에 있는 내가 누구 만나야 될까요, 형님? 김 작가님은 섬세해요. 그러니까 같이 또 섬세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는 가끔 한 번씩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같이 살면은 그런 섬세한 부분 감성적이에요. 나는 사실은 좀 부도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맞아. 별로 사소한 거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점이지 선물 같은 것도 챙길 줄 알고 막 이런데 나는 사실 선물이 중요해. 그러니까 안 중요해요. 만났을 때 밥이나 한번 사주면 되지. 뭐 그치. 이런 스타일인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같이 좀 섬세한 것보다는 조금 무던한 사람. 조금 무던한 쪽이 나을 것 같아. 예민하면 감사합니다. 예민하면 서로 말일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자, 우리 이제 원래 김작가 TV 채널 원래 이제 재테크 주식 투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주식 시장이 지금 날짜 이틀 9월 23일, 9월 24일 주식 시장이 굉장한 대폭락을 했어요. 굉장한 대폭락 아니에요. 폭락했죠, 그 정도면 그래도. 지금 개미들 막 손 부들부들 떨었어요. 차트 띄워봐요. 9월 달에 오른 거 9월 달에 오른 것만큼만 반납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그 폭락했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오를 수 없어요.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폭락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됐다가 폭등한 이유는 뭐예요? 폭락한 이유는 뭐예요? 다 그때 다 이유가 있는데 네. 보면 급하게 이게 쏠려서 오르잖아요. 네.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돈도 많이 풀렸고 가는데 사람들이 쏠려요. 간다. 그치. 돈도 많이 풀렸고 이제 맞아. 뉴딜도 한다. 정부에서 밀어준다. 몰려요. 확 문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급등이 이렇게 딱 나와요. 급등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또 누가 사줄 거예요? 사줄 사람 없잖아요. 근데 차익 실현 욕구는 딱딱딱 있단 말이에요.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면 이평선이 이렇게 좀 벌어져요. 좀 쏠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잔하게 올랐으면은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올라갔던 과했던 부분 실제로 어딘가에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가치하고 도대체 며칠 만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져서 대한민국 기업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며칠 만에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가격과 괴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쵸. 실제 괴리가 살 사람은 이제 없죠. 팔 사람들만 남았죠. 좀 좁혀졌다가 다시 가격은 그럼 또 딱 만나냐? 아니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격은 가치는 여기 있는데 가격은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판을 든 사람들이 급했던 사람들, 두려웠던 사람들이 다 팔았어요. 팔 사람들이 다 팔았어요. 근데 또 이 회사에 또 모멘텀 보고 또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들어온 사람 나오고 그럼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오늘 장 마감을 하고 지금 현재 코스피가 2200대예요. 2278. 자, 요거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네. 어디까지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냉철님은? 저는 얼추 다 왔다고 생각하고 2200에서 2300 사이 선에서 그냥 뭐 행보 좀 하다가 다시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다고? 네. 오른다면 좀 혹시 어디까지 좀 올해 하반기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근 정고점 있잖아요. 최근 정고점 뭐 그 근처는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요. 최근 정고점. 그러면 지금 주식을 네. 사야 할 때인가요? 지금 좀 팔아야 돼요? 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야 할 때. 저는 오늘도 조금 사고 왔어요. 아, 진짜요? 조금 사고 왔어요. 아니, 근데 냉철님은 네. 지금 정확하게 주식 계좌를 깐 적이 없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투자 금액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조금은. 일반 개미 투자 파장 많잖아. 그럼 어쨌든 이게 2,400에서 2,200까지 내려왔을 때 네. 당연히 냉철님도 인버스에 투자하지 않은 이상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무리 냉철님이 지금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결국에 오른다라고 하지만 이것과 실제로 내 계좌가 박살 나서 마이너스를 보는 거는 기분이 다른 거잖아. 그렇죠. 유쾌하지는 않죠. 기분 좋아 그러진 않죠. 실제 냉철님 마음은 좀 어때요, 그럴 때?
나 어저께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네. 제가 그 자전거 타러 그 강원도에 자주 가거든요. 네. 강원도 파크 리프트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타고 내려오는 자전거 있어요. 그 취미를 하는데 어제 장 한 번도 안 봤어요. 집에 와서 까봤어요. 그때 박살 나 있더라고요. 아이, 그럴 줄 알았다. 냉철님 어쨌든 이게 당연히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 이게 당연한 건데 네. 바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일반 사람들은 이럴 때 막 진짜 막 손 부들부들 떨 수도 있고 네.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주식 상승 하락장을 조금 멘탈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멘탈이 관리가 안 되면 이제 뭐 등산을 가신다든지 네. 취미를 하신다든지 네. 자전거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한강 옆에 살 때 오줌장 보면 이제 이거 쫓아가서 까는 건 좀 늦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자전거를 탁 타고 한강 가면 이렇게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이 좀 바뀌어요. 건강해져요. 아까 제가 왜 운동 얘기를 했냐면 운동하는 사람들 정신도 건강해요. 그치. 근데 거기서 담배 피고 그거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어차피 그런다고 주식 안 올라가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폭락할 때도 장이 그렇게 다 빠질 때도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조트비콘은 은근히 좀 잘 버티더라고. 그 중에서 오르는 것도 좀 있어요. 리밸런싱도 좀 하고 주식이요. 계속 오르는 게 주식이 아니고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냥 그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한 몇 달간 계속 올랐죠. 그때 이제 들어온 사람은 주식은 그냥 오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낮밤이 있어요. 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인정하잖아요. 지금 해가 넘어가면 이제 밤이 오겠네 알잖아요. 밤이 왔으면 낮이 오겠네 알잖아요. 똑같아. 상승이 있었네? 하락이 있겠네. 하락이 있네? 상승이 있겠네. 어차피 주식 투자할 거면 이 롤러코스터에 탈 준비는 하고 자리에 앉아야 되겠죠. 그럼요. 당연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이 폭락을 할 때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는 좀 주식 투자 방법들은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개별주 뭐 한두 종목 했는데 이게 완전 폭락해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그렇죠. 좀 어떻게 하면 이런 그래서 폭락장에 구조화를 좀 해놓으면 좋아요. 구조화. 네, 구조화가 뭐냐면 좀 섹터를 한 섹터 뭐 내수주면 내수주에다가 모든 거 거기서 한 몇 종목이나 실는 게 아니라 내수주, 수출주.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이 폭락의 기본 원인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폭락한 다음에 상승도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컨택트주, 언컨택트주, 코로나에 수혜를 받는 종목과 코로나 때문에 소외된 종목을 갖다가 적절히 좀 섞어놓고 또 해외에도 미국에도 수혜를 받는 종목과 수혜를 받지 않는 종목으로 갖다가 좀 이렇게 섞어놓으면 한쪽이 터질 때 한쪽이 좀 막아주고 그래요. 장이 빠질 때는요. 전 세계에서 주식 1등이 누굴까요? 주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렌 버핏?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누구일 수도 있겠죠. 그냥 그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있다고 그냥 가상했을 때 그분도 똑같이 속절없이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이 정상화됐을 때 제대로 된 회사를 사놨으면 올라가겠죠. 자, 그럼 지금 섹터 얘기해서 그런데 최근에 핫한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최근 핫한 섹터라고 하면 뭐 BBIG, 배터리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인터넷 게임, 반도체, 뭐 엔터주, 그린 유즈 등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망하다는 것도 알고. 근데 그 중에서 냉철님은 좀 더 주의 깊게 좀 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한두 가지만 한다면. 저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 있을 때 있잖아요. 네. 요때 이런 거 보는 걸 안 좋아해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 스타일이 있거든요. 제가 정답이란 건 아니고, 이거가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이미 뭐 바닥에서 50% 100% 올랐지만, 여기서 나는 뭐 가슴에 하가서 정수리 전해서 나는 팔고 나오겠다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핫하고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것들은 실제 가치보다 이미 벌어져 있죠. 저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확률이 좀 낮아요. 이거를 좀 미리 봐가지고 사실 엔터주도 그렇고 반도체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반도체 얘기 많이 하셨어요. 종목을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 때 그 종목을 작년도에 사서 들고 있다가 에로티 베큐um. 네, 올해 좀 이제 정리를 조금씩 하고 있고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네. 그때는 반도체는 그냥 절대 사면 안 되는 죽일 놈이 있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디램 가격이 쫙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반도체 주식들이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났을 때였거든요. 남들이 안 볼 때인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한참 핫해가지고 그러니까. 확 올랐던 것들은 조정 전에 확 오르고 조정 때 또 확 떨어지고 그래서 산업들은 배터리도 참 좋아요. 그리고 바이오도 참 좋고 인터넷도 좋고 게임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뭐 엔터 다 좋은 이거 좋은지 뭐, 여기서 괜찮은 회사 앞으로 벌 이익 대비 회사가 좀 저렴한 회사를 네.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중에서 하라면 2차 전지는 바로 B2B로 완제품을 자동차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회사보다는 시장이 커지면 그냥 좀 날로 먹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설비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비라든지 뭔가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걸 하고 있는데 시장이 커지니까 이게 2개, 3개, 4개 막 벌어져요. 그쵸. 근데 우선은 배터리 회사들, 그 완제 회사들은 경쟁이 엄청 세질 수 있습니다. 경쟁이 엄청 세져서 가격이 예전에 태양광이 그렇게 개화했을 때 폴리실리콘을 갖다가 막 엄청나게 만들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제 가격은 막 500불에서 막 몇십 불대까지 막 이게 단가가 떨어졌거든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 태양광은 지금도 성장 산업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네. 뉴딜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배터리를 많이 만들려면 금광에서 청바지 전략? 누가 이기든 나는 이긴다. 누가 이기든 거기 배터리 만드는 뭐 집게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집게 하는 회사 같은 것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괜찮은 것들이 있고요. 바이오는 제가 이 바이오 무지랭이여가지고 저도 바이오를 하긴 하는데 네. 제가 이거는 뭘 모르고 그냥 추정하고 네. 여의도에 있으면서 이제 선수들 그냥 눈치 보는 걸 제 자신은 알고 하는 거여서 하는 거고 사실 그 사람들도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이오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인터넷하고 이쪽은 회사마다 정말 다른데 네. 괜찮은 회사가 있어요. 정말 경쟁력도 있고 가격도 리즈너블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괜찮을 것 같고 엔터주들은 제가 그 작년에 방송 처음 시작했는데 제 개인 방송을 그때 초기에는 엔터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엔터주가 포트에 꽤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정리했구나. 다 올라가지고 아주 고맙습니다 됐어요. 요즘 괜찮긴 한데 다시 그때 그 가격 오면 그때는 YG 예를 들면요. YG는 뭐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그렇죠. 완전 뭐 주가도 그렇고 YG 그 게시판 들어가면 아주 그냥 훈훈했다고 해요. 대표 죽이겠다 살리겠다에서부터 막 거기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분들은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사드렸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냉철님이 말씀하신 게 사람들이 주식은 관심 없을 때 사고 관심이 뜨거워졌을 때 팔아라 말을 하신 거네. 뭐 상황마다 다 다른데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해야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언급한 유망sek들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왜냐면 유튜브 방송 보면 다 이걸 얘기해. 하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예요? 그거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하잖아요. 니콜라 너무 좋다, 뭐 니콜라 좋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아는 거냐. 거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끝물이다. 이제 찍어주는 거지. 그린 뉴딜도 제가 이제 그린 뉴딜로 걸린 종목 산 때는 그린 뉴딜로 사질 않았어요. 그냥 회사가 좋아서 샀어. 그린 뉴딜에 이제 걸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상한가 막 가보면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그냥. 근데 그분들이 이제 물량이 없잖아요. 이제 그린 뉴딜로 몰렸으니까 주식을 사야 되는데 저분들 도와드려야겠다. 내가 미리 모아놓은 그린 뉴딜 주식을 이렇게 싹 드리고 그러지. 어쨌든 우리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어떤 것들 섹터들을 좀 잘 종합해가지고 만들면 좋을까 우리가 투자할 때? 이게요. 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공식을 참 좋아해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교육을 받은 분들은 공식을 참 좋아해. 그렇죠. 답이 나와야 돼. 답이 나와야 돼.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 딱 그래서 그대로만 대입하는. 딱 이것만 딱 대입하면 사계절 딱 대입하면 답이 딱 나오는 무조건 딱 나오는. 요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실전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 공식이 통할 것 같으면 누가 이 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나요? 바뀝니다. 게임이 바뀌고요. 공식이 바뀌고요. 다 바뀌어요. 그래서 산업도 바뀌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영원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좋고. 영원한 거?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써야 돼, 소비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좀 핫한 식품주들? 그렇죠. 그런 거 식품 같은 경우는 100년 뒤, 200년 뒤 주식시장에서 남아있지 않겠어요? 한 몇백 년 뒤에도 그렇죠.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식품주 같은 것들. 그리고 건설 같은 것도 남아있지는 않겠어요?
근데도 뭐 집은 100년 뒤에도 지을 거 아니에요. 뭐 건자재 같은 거 남아있지 않겠어요? 뭐 가구 같은 거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 회사들? 근데 테크는 예전에는 그 내비게이션 회사도 한때 핫했어요. 아, 그쵸. LCD 회사, 지금 뭐 이런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회사 핫하잖아요. 그 전에는 핸드폰과 핸드폰 부품 회사가 엄청나게 핫했어요. 2012년도, 3년도 엄청나게 핫했어요. 그 전에도 핫했고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그게 또 주식시장에서 또 큰 저거였어요. 그 예전에는 이거 기억하시면 또 맞아 다 나오실 거예요. 예전에는 LCD. LCD 회사가 삼성 현물사 중에서 1등이었다고. 지금 LCD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그치. CDP도 안 남았잖아요. 삼성 LCD도 사업부 다 정리 안 되는 거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트렌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마트폰도 몰라.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스마트폰 쓸지 안 쓸지 어떻게 알아. 뇌에다가 박아가지고 다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집 안 와가지고. 2차 전지 누가 지금의 리튬이온 그때는 안에서 그냥 뭐 원자력 발전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안에서 무한반 동력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몇백 년 뒤에는. 이런 거는 어렵지만 기술을 쫓아가기가 이게 싼지 어려운지 우리 회사가 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어렵지만 프랜차이즈 밸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보면 예를 들면 뭐 오리온 과자 계속 먹지 않겠어요. 농심라면 계속 먹지 않겠어요. 이런 걸로 하면은 좀 쉽죠. 난이도가 이런 건 좀 쉬운 거예요. 네, 어려운 거 반도체 장비주는 저도 이제 반도체 장비주를 사지만 그게 몇 년 뒤에도 남아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근데 그때 얘기했던 그 LOT 베큐움이라는 회사는 좀 쉬운 회사였던 거예요. 쉬운 회사. 또 다른 회사 뭐 월덱스나 이런 회사는 SIC 링 하는 회사들은 일종의 소모품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쓰는 건데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삼성에서 투자를 해도 그 회사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별로 해서 난이도 낮은 거를 좀 하면 좋고 큰 회사 100년 뒤에 애플 남아있지 않겠어요? 남아있겠죠. 네. 그런 거 좀 그런 것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런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말한 네. 그 유망 섹터, VVIG라든가 그린유대 네. 이거 이제 시작이다. 네. 갈 길이 멀다. 네. 그러면 지금 올랐지만 더 올라갈 길이 열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 네. 사실 이게 냉철리 말한 의견도 맞고 네. 이 의견도 맞잖아요. 네. 그럼요. 이거 어떻게 판단됩니까? 아니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헬기 타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이거 절벽으로 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차근차근 한 발 그냥 발로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빠른 길로 절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안전한 멀리 돌아가지만 안전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좀 많이 살아남죠. 똑같습니다. 그 산을 오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산에서 정상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오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이. 나는 돈을 벌어가지고 헬리콥터 사가지고 그냥 한 방에 올라가겠어. 아니면 난 케이블카를 져서 가겠어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방법이 질리고 제 방법대로 하세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계절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의 답이 있는 거죠.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변동성,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네. 멘탈이 약한 분이 여기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죠.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한 좀 마음 편한 투자, 이런 거 좀 어떤 게 있나요? 사계절, 마음 편한 투자, 채권도 사고 상품도 사고 구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의 주식의 역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네. 같이 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주식 수익률을 까먹고 주식의 대세 상승률이 왔을 때 그 채권을 산다든지 금을 산 자산들은 네. 걔네는 놀고 있겠죠. 수익률이 안 나와. 까먹긴 하지만 마음은 편해요. 주식에 빠지는 거지만 내 자산에서 채권들이 또 막아주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걸로 막는 건데 나는 그러거죠. 나는 멘탈이 약하니까 안 벗겠어. 나는 그것도 움직이는 또 싫다. 예금. 은행 망할 것 같다. 마늘밭. 은행도 넣어놓는 게 불안하다. 예금자. 그럼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법 되는 대로 다 해놔가지고 하는 다 거고. 다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리스크인 거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죽는 길에 마음속의 리스크를 그걸 그대로 행동하면 그거는 이제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거고 그쵸. 내 마음이 무서운 거지. 정말 성장한 회사들을 갖다가 쭉 나누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돼 있는 게 이제 몇백 년간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은 무섭지만 그냥 이제 한번 가보면 그거를 겪어보잖아요. 자, 이번 폭락은 김 작가님은 이거 폭락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직 구력이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 20년 해가지고 서브프라임도 맞고 뭐 한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신경도 안 써요. 처음에 저는 오히려 그때 올라갈 때부터 이거 다 우리 돈 아니에요. 이거 우리 돈 아닙니다. 다 내려가요. 내려가서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우리 돈이지 최고 좀 한창 핫할 때 그게 다 우리 돈이라 생각하는데 그때 시장에서 나오면 그거 시청자분들 돈 맞아요. 나올 수 있냐고. 나오면 뭐 만약에 나와서 난 이제 주식 안 하겠어. 그럼 맞아요. 근데 바른 방법이 아니겠죠. 아니 보니까 네. 지금 지난 시절에 제가 자료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이 1997년에 IMF 때가 마이너스 55.74%, 그 다음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마이너스 50.3%. 이번에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었죠. 이번에 한 35%인가 38%인가 삼성이 잘 막아줬어. 맞아요. 잘 버텼어. 다른 것들은 반토막 이상 났어요. 3분의 1 토막도 났는데 시총 대형주들이 딱 막아주니까 실제로 근데 느낀 데미지는 얼추 비슷하긴 할 거예요. 저도 이제 IMF 때는 못 느꼈지만 그거 이번에 서브프라임도 받았고 뭐 그 전에 이걸 봤는데 이거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받아야 되는. 결국 다 올라왔잖아요 그때. 그렇죠. 다 올랐죠. 그때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3월 20일 날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개별주 투자는 좀 위험하다 보니까 요즘에 좀 열풍인 게 있어요. 아마 냉침도 들어봤을 텐데 ETF라고.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처음 들어봐요? 아 농담이지. 그거 당연히 알지. 그 ETF 왜 몰라. 그러니까 요 ETF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 ETF 되게 좋아요. 아 미국 ETF. 미국 ETF 좋고 국내 ETF는 조금 좀 달라요. 국내 섹터에 투자한다는 좀 국내랑 해외랑은 게임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좀 실전 투자가 오래 해서 분들 해외 거랑 국내를 하신 분들은 좀 알 텐데 미국 ETF가 괜찮긴 한데 저는 저도 미국은 ETF가 조금 있긴 해요. 근데 ETF보다는 개별 종목 사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그 사는 그 맛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나 이거 좋은데 이거 내가 주주다. 아니 물론 ETF로 해도 보면 증권거래위원회 가서 보면 그 탱크 보면은 그 공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뭐 어디 투자하고 우리 그쵸. ETF가 뭐를 들고 있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그냥 주총도 갈 수 있는 그런 소유의 기쁨은 확실히 주식을 통으로 들고 있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운영의 미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수수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미국의 그 ETF 수수료가 되게 합리적이에요. 이 정도는 줄만해. 내가 보면 수수료들이 운영료 써가지고 하는데 이 정도도 안 내겠다면 거의 양아치고 그거는 제가 볼 땐 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일반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주식을 사랑하거든요. 주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각각 개별 기업을 이렇게 한번 보고 그걸 추적해가지고 계속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만의 ETF를 저는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종목으로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나만이 가진 ETF. 저만의 ETF죠. 그럴 수 있겠네. 종목 엄청 많아요. 한국, 미국 합치면 50개 넘어가는데. 맞아. 그냥 저만의 ETF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제가 옛날에 이제 냉철님의 이제 텔방에 있었는데 엄청 많은 주식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슨 종목을 사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무슨 수익 나겠어? 생각하잖아요. 조투부 잘 되던데요. 그러니까요. 괜찮던데. 그러니까요. 자, 그럼 미국 ETF 좀 추천할 만한 거. 뭐 한두 개 정도만 좀. 아니,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 막 웃을 것 같은데, DIA 막 이런 거? DVI 막 이런 거? 그 테크 주식 그 ETF도 있어요. 테크주. 있는데 나는 배당 ETF가 참 좋더라고요. 배당 ETF 하고 있어요? 네. 배당이 이제 분기 배당 있고 월 배당 있는데 그런 게 괜찮더라고요. 배당 ETF는 뭐 미국 거? 네. 미국 거. ETF는 국내 거는 안 해요. 안 한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꼭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럼요. 수수료 체계도 그렇고 이거 얘기하면 좀 저렇긴 한데 그 해외 그 뭐 블랙락이든 큰 이제 ETF 운용사들 보면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수준이 굉장히 높아. 투자 철학이 있어요. 아직 국내는 좀 아닌 것 같다. 국내는 그냥 뭐 박스로 사는 그런 느낌이야. 이걸 뭔가 운용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하면 좀 여의도 가다가 돈 만들 수 있는데 국내 이제 금융 이제 종사자분들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철학도 그냥 근데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래요. 해외랑 많이 달라요. 달라서 그냥 내가 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돌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자, 그러면 아버님 이제 배당주 ETF를 하신다고 했는데 ETF 말고 개별주로도 이제 배당주 우리 국내에 살 수 있잖아요. 네. 배당주 좀 투자할 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이 있나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배당을 지금 그거를 이거 배당률이 높네? 그리고 그냥 사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 맞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뭘 봐야 돼? 무조건 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배당을 지금은 왕창 주지만 깎아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자본에서 깎아서 주는 배당 여러 가지 다 해서 청산할 생각으로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다 줘버리고 이제 안 해. 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산업이 이제 쭈그러드는 거예요. 쭈그러드는 거. 산업에서의 경쟁력도 없어요. 나중에 이게 배당 컷 떼버리면 그러니까 그 싸게 거래되는 거 바보도 아니고 막 수익률이 막 10% 되면 오해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오해일 수도 있고 오해가 아니면은 나중에는 배당 컷이 나오겠죠. 오해가 아니면은 이제 엄청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오해 때문에 싼 건지 이게 무위에 만약 그 배당이 쭉 이어져 있는다. 그러면 이제 무위험이죠, 무위험. 무위험 10%짜리가 어디가 있어요? 거의 없지. 누가 김 작가님한테 리스크 원금 보장하고요. 근데 전 재산 줄 거예요. 그거 그 전재산 줄 거잖아. 근데 알죠?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지. 사기입니다. 근데 무위험은 없지. 무위험은 사기인 거고.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리스크는 올라가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건 자연의 법.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1 더하기 1은 2 같은 거예요. 이거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무위험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어쨌든 성장하는 기업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꾸준히 돈을 하니까 벌어주고 성장하는 제품 판가를 올려서라도 인플레이션만큼은 해주는 벌어가지고 그만큼 배당해주면 그거 받으면 되니까. 이게 뭐 카카오 같은 성장 기업처럼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배당도 주면서 카카오 같이 그런 하는 회사 있으면은 더 장기사 못 맞아요. 저는 원래 카카오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야, 배당금이 진짜 콩만큼 들어오더라고. 거기는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카카오가 우리 김 작가님한테 돈을 우리를 주주들한테 배당해 주는 것보다 회사에 투자를 더해서 회사를 더 키우는 게 그렇죠. 우리 김 작가님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성숙기에 들어간 회사들은 그거 가지고 투자할 거 아니면 주주들한테 빨리 환원을 해야죠. 그렇죠. 그거 받으려고 주식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가 올해 증시에 네. 100조 원을 쌌대요. 그게 보면 국내 56조, 해외 16조 순매수, 그리고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예탁금이 55조. 이 예탁금이 55조 원인 거는 작년 말보다 28조가 증가한 거래. 자,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매일 그거 체킹하면서 야, 정말 밀물이 오는구나. 썰물이 오는구나. 이거는 더 지속될 거라,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더 들어오고 이것들이 이제 기업의 실적하고 좀 맞물려지면 정말 이거 믿고 주식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어제 판돈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돈은 할 게 없어. 돈은 계속 월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은 이제 물이 계속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마늘밭에 묻을 거예요. 아니면은 은행에다가 가만히 넣어놓을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저금리니까 은행 예적금 안 되고. 안 되죠. 그다음에 부동산 세금 버블 되죠. 문제로 또 안 되고. 부동산 안 되죠. 뭐 사업할 장사할 거예요? 안 되죠. 그리고 요즘엔 또 스포츠 경기가 별로 안 열려서 스포츠 토토도 안 되니까 안 되죠. 또 안 된다. 안 되죠. 주식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살 거예요, 로또 살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 신경 쓰이는 거는 저는 이제 주식쟁이다 보니까 돈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매일 해요. 하는데 그 신용이 17조가 넘었어요. 맞아, 지금 그 100조 중에서 10에서 20조가 비투래. 17조가 신용이에요. 이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또 그렇고 이제 주린이들도 그렇고 그동안 또 이제 뉴딜이다, 무릎 왔다, 허벅지 왔다 좀 올랐지만 앞으로 여기서는 100배 나오는 상승도 터진다. 예전에 정말 100배 터졌었거든요. 태웅 평산 100배 터졌었어요. 이야, 이제 100배. 주식시장에 있었으니까 터져요. 10배 오른 상태에서는 10배 더 올라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일을 생각하고 막 우르르 오는데 결국은 다 죽죠. 이제 주린이들 결국은 17조 신용 온 거 중에 이번에 조정 받았잖아요. 증시자금 그게 레깅 타임이 있어요. 막 실시간으로 되는 건 아니고 며칠 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HTS마다 그게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신용 써서 막 들어온 자금들이 이번에 좀 많이 또 좀 털렸을 거예요. 위에 들어온 사람들. 그렇죠, 뉴딜도 이거 위에서 들어온다는 신용자금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조금 조정받은 한 30% 조정 딱 받으면 못 버텨요. 그냥 딱 털리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좀 주식을 대출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돈만으로 좀 하는 게. 신용대출 만약에 내가 직장인 나의 이 최사만 안 잘리면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는 그건 괜찮거든요. 그건 괜찮다. 그거는 이제 주식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라든지 이제 다시 상환 요청이 없는 것들은 괜찮아요. 상환 요청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부동산 대출이 안전한 거예요. 부동산 대출도 담보가치 하락하면은 상환 요청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게 되게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없었어요.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한가 막 30%이기 때문에 한 방 맞아버리면 그냥 상환 요청 들어오면서 0 될 수 있어요. 레버리지 세게 쓰면. 거의 요새 그 CFD라고 레버리지 10배짜리 막 이런 거 막 쓰거든요. 무시무시하게 씁니다. 왜냐면 스타가 나오니까 거기서. 아까 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절벽으로 올라가면은 빨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죽을 확률도 있죠. 10,000명 중에 한 명은 누군가 올라갈 테니까. 올라가죠. 스타 되니까. 전 봤죠. 아주 세게 그냥 10배씩 딱 썼는데 한 3-4번 맞아버리니까 바로 회장님 돼버리더라고요. 아까 그 리스트에 있었어, 걔가. 제가 요즘에 이제 김 작가에서 출연진 인터뷰 리스트. 그래서 아까 리스트를 했는데, 얘도 있네? 근데 내가 아는 친구인데, 그렇게 해서 부자 됐어요. 근데 그런 분 중에서 이번에 또 반대 경우도 있었다고. 반대 경우도 있었죠. 어느 정도 날렸는데? 이번 코로나 펑같지 않아요? 한 200억 날라간 것 같아요. 지금 이름 말할 수 있죠. 이름만 말하면 그래도 좀 주식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 200억 날라간 친구 있고 400억 날라간 400억 정도 날라간 그래. 그럼 대출의 종류는 사실 이게 증권사를 통한 신용융자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대출이 있고 자기 신용 대출이 있잖아요. 보니까 증권사 신용 공여 증권사의 그 금리가 연 5에서 10%래. 그리고 은행이 대 신용 대출은 보통 최저 2%대 금리도 가능한데 이게 증권사에 굳이 지금 되게 비싼 거잖아요. 이자율 5% 10%면 간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굳이 이걸 왜 하는 거야? 간편하게. 그냥 간편하게 잠깐. 어차피 하루 이틀 쓴다고 생각하는 거 들어갔다가 이제 내 생각과 다른 거지. 들어갈 때는 다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저는 이제 힘든 불우이웃들한테 내가 이제 좀 돈을 좀 자본 이전해야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돈 벌려 들어오죠. 다 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카지노는 내가 그냥 카지노에서 놀고 간다 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식에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내가 이제 참여자들한테 제가 도움 주러 왔다 이런 분들은 없어요. 다 따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현실은 실전이죠. 진짜. 네. 지금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신용 공여 한도가 소진돼서 신규 신용융자가 매수가 일시 중단될 정도로. 그냥 그만큼 지금 개인들이 많은 대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 젊으신 분 중에서는 지금 이거 한번 크게 가야 된다. 한탕주의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냉철님이 또 주식계에 좀 오래 계셨잖아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건승을 빕니다. 모든 건 자기가 감내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로 잘 되실 수도 있어요. 모든 거 잘 되시면 그 본인이 그걸 감내하시는 거고, 그 잘 안 됐다, 깡통 났다, 본인이 감내하시는 거고. 제가 그거는 좋아요, 나빠요. 저는 안 해요. 그만큼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식 투자는 안정적으로 하면요. 부자꼴 라인으로는 저는 믿고 있어요. 자연의 법칙으로 믿고 있어요. 제가 실수하지 않고 그냥 지금 하는 대로 꾸준히 하면은 은퇴하는 시기들이 한 55세인가요, 요새? 정년 퇴임하는 시기가 되면 저는 제가 굉장히 큰 부자라가 될 거라고 그냥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냉철님조차 이런 식의 융자를 이렇게 대출 막 땡겨서 레버리지 이렇게 투자하면 한 번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년 퇴임에 부자가 될 게 확실한데 중간에 그 리스크를 지면 정년 퇴임 때 제가 배달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런 리스크를 왜 저는 크게 막 빨리 부자 되고 싶은 그런 생각 없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신용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되고 싶으면 빨리 되든지 빨리 망하든지. 아니 특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고스피 1,400에서 2,400 오를 때까지 그걸 못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늦었다라는 다급함에 더 땡겨와서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했다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오른 것만 본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만 눈에 보여요. 물 밑에서 뭔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렇게 개인이 많이 들어왔던 거는 개인이 수급 영향이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가의 그 펀드멘탈보다 뭔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면서요. 종목마다 다른데 요새 사실은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제가 백화점식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뜬금없이 상한가 가요. 근데 어쨌든 가서 나는 팔긴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서도 난 걔가 왜 상한가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요새 그리고 유사 투자자문 이런 세몰이하는 세력들이 엄청 좀 득세했어요. 지금 금강이 이제 열렸다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금강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청바지 파는 사람도 있고 밥 파는 사람 거기서 여관하는 사람 뭐 있잖아요. 지금 현대판 금강이야 사실. 네. 주식 투자. 그렇죠. 저기 금 많아요 찍어주는, 사실 자기는 모르는지만 저기 금 많아요 하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금 많은 곳에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만 내십시오.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금 찍어주는데 호황이 엄청 그런 리딩방이 너무 많아. 엄청 잘 돼. 한 번 그래가지고 많이 좀 영업용 좋은 데가 모아가지고 삼성전자 크니까 그런데 시가총액 뭐 7, 800억짜리 1000억 원짜리인데 저기가 금강입니다. 그럼 우르르 몰려들어가면서 요새도 매일 상한가 하나 엄청 터지고 그래요, 잡주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종목 걸리면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냉철님은 주식 투자를 1년에 몇 % 정도로 수익을 보겠다는 목표가 혹시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애들 몇 %였는데? 50% 이상. 50% 이상. 옛날에. 요즘에는 그냥 뭐 요 정도 그냥 목표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요즘 연 단위로 안 쳐요. 안 해요. 그냥 아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아주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아니고 그때는 이제 되게 집중도 하고 그때는 뭐 그래도 그 주변에 여의도에 같이 했던 분들이 연 그렇게 100%씩 걸어요. 200%. 그거를 한 5년, 4, 5년간 계속 유지를 하고 막 그렇게 벌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괜찮았었어요. 네, 괜찮았고 그때는 올해는 어느 정도는 찍어야지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주변도 신경 쓰고 했는데 제가 뭐를 좀 빨리 배우는 편이거든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또 알았죠.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이게 무너지는 사람들 왕창 부자 됐다 이런 것들 보면서 연 수익률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무 의미 없구나. 그냥 내가 이 순간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성적이 얼마 나와도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논리적인 것 같다.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믿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1년에 내가 뭐 수익률이 20% 30%든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내가 성장하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계속 하자. 그렇죠. 남들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나 한 해 5% 냈어요. 다음엔 근데 꾸준히 사모았던 것들이 확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해는 막 60, 70%가 났어요. 평균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회사가 좀 변화해서 정말 그 시세가 나는 데까지 오래 걸릴 때는 한 2년 걸릴 때도 있어요. 그게 뭐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1년에 내가 목표치가 그러면은 그걸 못 견뎌. 그냥 걔를 팔아야 돼요. 팔고 다음 모멘텀 있는 걸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종목은 작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사면서 오르게 되고 내가 팔면서 떨어지게 되고 좀 많이 사고 많이 팔게 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예로 제가 지인 아는 형님이 있는데 6년을 버티시더라고요. 6년. 네. 최근에 더블 갔어요. 최근에 그게 더블 갔고 근데 아직도 들고 계셔요. 네. 그거를 100억 이상씩 들고 계셔요. 근데도 아직도 자기 가치 안 왔다는. 근데 그분이 정말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이거를 팔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나는 팔겠다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주변에 여의도에 계시고 한데도 그 자기만의 옳다는 거를 끝까지 원칙을 밀고 가시는데 실패가 아직 나 실패하신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세월이 되게 흘렀더니 그 형님이 제일 부자예요. 다른 사람들 막 했던 사람들 막 중간에 막 기민하게 했던 사람들보다 딱 이게 맞아서 언제 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다리겠다. 그 형님이 제일 부자예요. 제일 부자는 아니다.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데 국내랑 해외를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약간 우량주. 국내는 우량주?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급등주 위주로 매수를 했어요. 이 개인들이 투트랙 전략을 선택한 거죠. 실제 자료를 보니까 국내 주식 개인 순매수 상위가 삼성전자가 이제 7.4조로 1등이야, 1등. 근데 또 해외는 테슬라가 1등이라서 테슬라가 약 2조 7천억. 삼성전자 테슬라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내가 이걸 봤더니 둘 다 우량주를 했네.
둘 다 우량주예요? 네. 2위가 애플이에요. 알죠? 그쵸. 우리나라 다 해도 애플 안 돼요. 네. 3위가 아마존이에요. 네. 엔비디아예요. 테슬라 시총이 뭐 그죠? 도요타 세계 1등이에요. 시총 규모로 보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헤즈브루. 근데 약간 여기 기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는 약간 우량주 위주로 담았다면 해외는 물론 우량주이긴 하지만 약간 테크, IT주 위주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것에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다. 니콜라 때문에 그렇게 되네. 이렇게 좀 투자 방식이 좀 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국내에서 순매수 이렇게 상위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돈이 많으려면 어쨌든 나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외 주식은 또 나이 있으신 분들보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런 연령층에 따라서 그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량이냐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조금 달랐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걸 어떻게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이거를 뭐 검증할 수도 없고 지금 국내 주식 순매수 상위를 보면은 대기업의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 한국전력, SK, 신한지주 거의 뭐 대한민국의 굉장히 우량주 유명한 대한민국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것들로 했는데 잘 알잖아요. 이제 보면 우리나라 제가 해석하면은 제가 이제 주식을 몰라요. 저도 이런 거 살 것 같은데요. 인버스만 빼고. 그렇죠. 사실 진짜 한국전력과 SK나 신한지주는 약간 정말 이런 테크 쪽이라보다는 그렇죠. 우량주 같은 쪽이죠. 그냥 우량주. 사실 뭐 현대차,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얼추 다 비슷해요. 누구나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다 지켜줄 만한 것들 좀 접근이 시가총이 굉장히 상단에 있는 것들 위주로 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만한 것들을 산 거예요. 지금 미국 주식 보면은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이게 빵. 미국 주식에서 제일 핫한 거, 제일 유명하고 사실 이 회사들이 제일 크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들로 샀어요. 그래서 크고 유명한 거, 크게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 니콜라가 하나 껴가지고. 근데 니콜라가 유명하거든요. 왜냐면 니콜라는 테슬라 덩다리, 니콜라 테슬라잖아요. 그치. 그래, 제2의 테슬라가 참 그런 게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저는 이 회사를 진짜 10몇 년 전부터 봤지만 아주 작았지만 점점점 꿈과 희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올바른 집행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50만 대를 판다고 하니까 이제 회사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줄 서서 사가고 하니까 다 누구나 그런 생각하죠. 오른 걸 따지면 100배 초기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제2의 테슬라를 사가지고 이걸로 100배 먹으면 1억만 넣어도 100억이네? 그렇게 사고가 되게끔 인간은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본인도 잠깐 그런 생각 한 적 있을 거예요. 카카오로 좀 수익 나는 거 뭐, 제2의 카카오 같은 걸 사서 한 20, 30배 먹으면 얼마나 될까? 인간은 그렇게 생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 니콜라. 똑같은 자동차에다가 여기는 이제 상장했어요. 이제 신이야. 그래서 유명하긴 한데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재무라든지 기업의 경쟁력을 잘 몰라. 못 봐요. 한국전력은 누구나 다 알지만 기업의 경쟁력, 장단점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덩다리로 그런 것 때문에 얘가 낀 거지. 얼추 유명하고 그런 걸로 다 샀네요. 안 그래도 이제 랭철님 말씀하신 거랑 좀 이어지는 게 기사에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해외 투자 경우 기업 분석과 가치 평가가 어려워. 외국인들은 이제 해당 국가 지수 전체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스토리나 BM으로 많이 하죠. 트렌드를 따라서 요새 그래. 요새 주식시장 트렌드가 스토리가 더 중요해. BM이 더 중요해. 아니 사실은 저는 니콜라 사는 사람 중에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무도 없지. 나는 봤거든요. 네. 보고 나는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땠어요? 물어보는 거에 자꾸 저 시청자들이 니콜라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라고 이거 투자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유 너 이미 니콜라 주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전혀 말이 안 되는 내가 봤을 때 말이 안 됐어요. 왜 말이 안 됐냐면 테슬라는 근본적인 기술력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물건도 팔고 있고 그동안에 약속했던 거를 조금 늦었지만 단계로 해서 지금은 어쨌든 자율주행 쪽에서는 가장 앞섰고 전기차 쪽에서는 앞섰어요.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양산까지도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테슬라는 하겠다는 게 뭐냐면 플랫폼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인간의 삶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자, 니콜라는 이제 수소 연료 차를 한다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있는 기술이에요. 자, 현대는 이미 그걸 자동차로 따지면은 파워트레인 같은 거를 갖다가 팔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그 기술도 좀 된 거예요. 이게 선도하는 데가 있거든요. 니콜라가 어쨌든 수소로 가는 차를 만들었어요. 이미 있다니까요. 그래서
현대차보다 더 싸게, 더 좋게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니콜라가 사기설 여기에 좀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급락을 했단 말이죠. 뱅치님 그럼 이건 좀 사기설 뭐 좀 어떻게 안 좋게 보세요 실제로? 저는 이거 이미 이게 답이 나오기 전에 처음에 이거 니콜라 상장했을 때 니콜라 좋아요, 니콜라 어때요 물어볼 때 전혀 이거는 사기든 안 사기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볼 가치가 없다니까요. 볼 가치가 없는 회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니콜라 묻지 마세요 저한테. 니콜라랑 테슬라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저는 솔직히 두 개 살 거면 그냥 테슬라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초창기에.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없다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테슬라가 지금 며칠 전 배터리 데이 때 이제 딱 앨런 머스크가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주가가 10.34% 폭락을 했어요. 그럼 지금 전기차도 좀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안 밑에 뭐가 위태해요. 주가가 윗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주가를 가지고 결과를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서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도 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 하면 신기술 뭐 배터리에 그동안 패러다임을 바꿀 거를 하진 않을 것 같고 별거 없을 것 같다. 그냥 더 나은 자율주행, 앞으로 더 싼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그런 거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기대감이 너무 컸어. 너무 많이 이거를 만약에 테슬라가 주가가 좀 잔잔한 상태에서 배터리 데이를 했다고 하면 저는 안 빠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올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탈진이 나오는 시기에 지금 미국 테크 주식에 대한 테슬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애플이랑 아마존, 구글도 같이 다 조정받는 지금 시기예요. 그럴 때 아다리가 맞은 거지 이게 영향을 미쳤다면 기대가 너무 컸었던 건데 그렇게 막 쉽게 뭐 전고체로 다 간다 아니면은 뭐 코발트를 안 쓰고 니켈을 안 쓰고 리튬을 막 줄이고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세상의 이제 또 흐름을 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나 전문가들 그래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쉽게 지금의 뭐 리튬이온 베이스의 배터리가 신기술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뚝 떨어지고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배터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또 양산이 중요하거든요. 뭐 요새 기술들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왔어, 저런 거 나왔어 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할 것 같지만 그거를 양산하는 게 또 다른 문제예요. 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면 지금 말대로 지금 테슬라와 니콜라가 있으면 테슬라를 훨씬 더 좋게 보시는 건데 그럼 이 상위 카테고리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말을 요새 많이 해서. 그러면 그 위에 상단에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좀 어느 쪽이?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뭐냐면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전기는 단점이 뭐예요? 충전이 오래 걸리죠. 그죠. 수소는 충전이 금방 돼요. 수소는 충전은 그냥 이렇게 우리 뭐 가스 충전소, LP 충전소 같이 딱 해서 그냥 충전하면 금방 충전이 돼요. 하지만 전기차는 또 장점이 그냥 가정용 콘센트 전기는 어디나 있잖아요. 딱 꽂으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모든 그 비싼 것들이 뭐 충전된 배터리에서 비싼 것들이 막 들어가서 이제 굴러가죠. 수소는 충전 시설이 그게 또 엄청나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엄청 고압으로 저온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또 충전소 까는 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차는 지금은 수소차가 비싸지만 이걸 양산해서 만들면은 좀 날 거예요. 좀 가격은 많이 다운될 거예요. 근데 이걸 충전을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위험해요. 수소가 또 위험해요. 이런 게 있어서 수소는 뭐에 적합하냐면 버스 내지는 트럭 굉장히 적합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충전을 한 다음에 도시 외곽 같은 데서 장거리 한 다음에 특정 노선을 다니는데 중심이 아니라. 근데 승용차들이 이걸 쓰려면은 도심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또 그 땅값 비싼데 이 비싼 설비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완벽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얘기했어요. 현대차 수소 저거 할 때 상용 부분을 놓고 하지 이건 승용 부분은 대중화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시장이 조금 다른 거네요. 다르죠. 차량 카테고리의 상용차는 버스라든가 트럭은 수소, 네. 승용차는 이제 배터리 쪽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시장 자체가 승용 시장하고 상용 시장은 비교가 안 돼요. 승용 시장이 뭐 압도적이죠. 그쵸. 상용은 작죠. 그래서 이미 이 수소 기술이 이미 현대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충전도 되고 차가 가고 이미 그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효율도
더 이상 뭐 개선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니콜라가 한다는 거 들어보면 이미 현대는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현대뿐만 아니라도 다른 회사들도 사실 어느 정도 R&D 되면은 이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그렇지 않아요. 테슬라는 지금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막대한 그 오토파일럿으로 축적한 그 데이터하고 그런 세팅값 같은 거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쵸. 아니거든요. 네. 대주주 요건 기존에 10억에서 지금 3억으로 하향을 해서 이게 지금 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지금 남은 4분기 최고 악재라고 하던데 일단 그건 맞나요? 네. 이것만 풀어주면 됩니다. 아,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그래, 확실히 김 작가님이 요즘 요거 주식 요거 연구 많이 하네. 이게 질문들이 가장 시장에서 지금 핫한 질문들만 지금 다 올라가지고 왔네. 왜냐면 사실 냉철링을 촬영하는 게 저는 제일 부담스러워요. 왜요? 왜냐면 사실은 제일 편한데 네. 냉철링은 지금 제가 촬영만 몇 번을 했어요. 그렇죠. 6, 7, 8, 지금 9월이죠. 4번? 그 전에 네. 찍었던 거 합치면 한 6, 7번을 찍은 거야. 네. 사실 인물이 바뀌면 네. 질문이 똑같아도 상관이 없는데 네. 우리 인물이 똑같은 새로운 질문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야. 트렌드에 맞는 지금 질문을 해. 왜냐면 내가 이거 방송에 내 방송에서 오늘 한 방송은 이거거든 또. 맞아, 그거 봤어요. 아, 그거.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꼭 그 얘기 많이 봤죠. 네, 네. 냉철님 방송보다 냉철님은 김작가 TV에 나왔을 때가 최고 멋있다. 이거 본 적 있죠? 봤어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 딱 그거 하시길래 이거 압축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랬구나. 내 걸 보고 했구나. 예. 이 장비가 좋잖아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이 사전 정보를 갖다가 좀 더 대본까지 짜면 잘할 수 있는데 그냥 라이브 해도 요 정도입니다. 그렇죠. 냉철님이 사실 이 질문지를 받고 준비한 시간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질문지 좀 일찍 들어봤는데 한 보고 오더라고. 그래서 이건 빨리 줘봤자 의미가 없구나. 그냥 당일날 드리자. 좀 전에 다 봤어. 근데 또 답변을 너무 아니,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여가지고. 자, 대주주 요건. 지금 현재는 10억인 거죠? 네. 지금 3억으로 떨어진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아니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주식투자연합회 그 대표님께서 기재부 앞에서 1인시를 또 하셨고 저도 오늘 그래서 그거 언급을 했고 지금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왜 바뀌어야 되냐면 자, 이제 부부 간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개별 재산이에요. 합산으로 안 그게 이제 위헌 나가지고 부부 간에도 이제 우리가 증여를 하면서도 증여세도 내고 그러잖아요. 부부 1심 동체로 해가지고 그 한 재산으로 안 보잖아요. 근데 이게 3억 원으로 하게 되면은 부모 자식 간, 부부 간에도 각자 알아서 주식 매매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누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일종의 온 가족 연자제인데 지금은 가족 간에 부모님하고 뭐 재산 뭐 들고 있는지 파악하고 뭐 하세요? 안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 삼성전자 얼마나 사셨어요? 그랬더니 나 뭐 2억 샀지. 그만 사세요. 그만 사세요. 제가 또 사야 되니까 빨리 파세요. 제가 이런 말도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게 재산으로 모을 수 있는 회사가 많지도 않아요. 삼성전자나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자 지금 부동산에 있는 유동성을 주식으로 몰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대주주 요건에 굉장히 가족 여러 명이서 삼성전자가 사실 뭐 한 7천만 원, 5천만 원씩 들고 있으면 다 대주주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그리고 뭐냐면 세금이란 거는 내가 그 세금의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세금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 자기도. 예? 근데 전산에 뭐가 삐삐삐 걸려가지고 나오면 뭐야 이거? 이러고 하면 안 했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졸속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기존에 10억에서 3억으로 낮춰질 수 있다라는 건데 10억일 때는 그게 가족은 해당이 안 됐던 거예요? 아니죠. 가족도 해당되는데 10억을 대부분 못 넘으니까. 10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적었던 거죠. 적었던 건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 10억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됐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게 그 전 정부에서부터 이게 예정된 거예요. 현 정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좀 완전히 좀 폐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해외로 돈이 더 갈 거예요. 해외 주식으로 더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이 정말 한국의 이제 자본 시장이 굉장히 아직 좀 그 나라의 그 경쟁력하고 맞지 않게끔 후진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까지도 오히려 그러면
이런 문화라든지 기업의 이런 주주 환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게 후진적이면 이런 거에서라도 좀 혜택을 봐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네. 아까 나왔죠?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처음 들어오면서도 미국 주식으로 갔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가죠. 더 미국을 하게 되죠. 자본 유출이 더 심하게 되고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있냐? 아, 그럼 미국 거 사면 되지 하잖아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그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아서 유동성이 그 주식이라는 그 회사를 거래하는 게 유동성이라는 게 있어야 거기서 이제 시비 발행도 하고 자금 조달을 하지 시장성이 약해지는 거고 거래하는 사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저평가 받고 있어요. 자금 조달 자체도 어려워진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주식을 담보로 또 잡아가지고 기업들이 또 그걸 차입해서도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다 전체적으로 다 위축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뭐 세금 낼까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연말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예요. 연말 되기 전에 주식을 팔아서 대출 요건이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시행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월, 10월이 되니까 이 큰 손들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주식이 폭락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11월에 그걸 보잖아요. 11월에 주식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월에 팔게 되죠. 그걸 또 누가 보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9월에 팔게 되죠. 점점 이게 주식에 악영향이고 주식이란 거는 기업의 성장과 동행하는 건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약간 제로섬적인 요인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제로섬이 아니고 사회의 성장, 기업의 성장, 기업의 성장을 가지고 우리 주주들이 다 국민들이 나눠 갖는 거란 말이에요. 건전한 투자가 눈치 보는 거랑은 거리가 멀죠. 주주들은 이 기업이 성장할지 안 할지만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성장하면 거기서 나눠 가지면 돼요. 그 배당으로 그 주주 환원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말에 이거 눈치 게임이 돼버리는 눈치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현상이 있으면 나라에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치 게임이 더 되는 3억으로 낮춰버리면 눈치 게임이 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세금 체계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지금 언제 최종 결정 나는 거죠? 그거 모르겠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는 건데 내년 2021년 4월에 내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금융위에서도 그렇고 좀 협조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거를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위아더 월드 하면 어차피 다 바꿀 수 있죠.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건 그렇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남은 마지막 투자처가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죠. 그럼요. 자, 또 최근에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이제 4분기 남은 이슈 중 하나가 미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랬군요. 자, 미국 대선. 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단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우리 랭철님은? 트럼프요. 트럼프. 왜요? 그냥 찍는 거지 뭐. 자, 그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게 우리나라 주가에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바이든이 되는 게 나을걸요. 아, 진짜? 네. 왜요? 그게 나을걸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있잖아요. 네. 좀 진보적이면 좀 편해요. 우리가 거래하기가. 보수 정당이랑 하기가 좀 더 껄끄러워요.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이 민주화되고 미국도 좀 느슨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느슨하고 그렇게 이번에 트럼프 되고 방위비 협상에서도 막 쪼아내잖아요. 그쵸, 짜내잖아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좀 미국이 보수화가 되면 자국 중심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되면 좀 더 주변국들한테나 이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더 포용적이 되죠. 그러면 우리 같이 이방인들은 미국 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나 비즈니스 하는 거나 이런 면에서 과거 보면 좀 유리하더라고요. 아니, 트럼프 재선 성공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중국 강경 정책을 계속 펼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이 늘어날 거라고. 결국 그럼 사실 그 주변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또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모든 부가 미국으로 쏠려버리면 미국으로 이미 가버리면 되니까 트럼프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미국 그 중앙은행 연준 네. 연방준비제도 패드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시사했어요. 네, 네. 제로금리 현 0.00에서 0.25% 동결을 네. 2023년까지 가져가겠다. 요거는 좀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위아더 월드입니다. 2023년까지는 주식 열심히. 한국은 네. 또 눈치를 봐야겠지만 네. 또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도 있고 산업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네. 미국 시장은 2023년까지는 그냥 우량주 그냥 킵고잉. 이거 심사위원장님 책을 갑자기 홍보해 줘 버렸네. 킵고잉. 의도되지 않은 홍보. 타 채널 요즘 순위 좀 낮아지고 있던데 다시 올려드려야 되겠다 우리. 타 채널 책은 킵고잉입니다. 아 끝이에요? 아 그만큼 어쨌든 제로금리이니까 좋죠. 투자할 곳이 몇 개 없다. 그럼요.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요. 주식은 계속 너무 좋죠. 야. 그냥 그런 거잖아요. 주식이 가장 할 때 왜 주식에서 돈이 이거 주춤하냐면 불확실성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우리가 주식에 연관이 큰 게 저는 금리를 보거든요. 네, 금리가 제일 큽니다. 그렇죠. 금리를 갖다 2023년까지 딱 막아줬다.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편하지. 2023년까지는 이거는 있어도 참 너무 편안하겠구나. 편안히 그냥 주식 사놓고 장 안 봐고 그냥 편안히 가만히 있는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네요. 그럼요. 근데 이게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그전에부터도 얘기했어요. 그전에도 제로금리를 아주 긴 시간 유지하겠다고를 얘기를 했는데 네. 계속 얘기를 나올 건데 이까지 얘기했으면 한번 중간에 바꾸진 않겠죠. 미국 이런 데는 이렇게 쉽게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말 한마디 뉘앙스 하나하나에도 다 모든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뉘앙스까지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또 요즘 신문 기사를 보니까 네. 코로나가 몰고 온 유통전쟁, 신유통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예를 들면 그 지난 3월에만 SSC닷컴 이제 회원수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식품 관련된 이런 곳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 10%에 불과했던 온라인 채널 매출이 50%까지 올라왔대요. 그게 에르메스. 그래서 에르메스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원한 것으로 믿었던 럭셔리 산업도 디지털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퇴출 위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에르메스의 크리스티앙 블랑카에르 전 에르메스 부회장이 얘기했고 지금 방금 언급드린 SS닷컴의 최호정 대표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유형의 상품은 물론 청소, 세탁 등 무형의 서비스까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익숙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무형의 상품을 확대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유통 전쟁, 새로운 유통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 주식 관련된 뭐가 있을까요? 이거 열린 지 좀 됐죠. 좀 됐죠. 꾸준히 됐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좀 가속화됐고 그죠. 중간 뭐 이렇게 꾸준히 됐어요. 정말 저는 이거 데이터를 식탁권 회원수에서부터 저 매출을 월 단위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게 바뀌는 중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봐야 될 종목? 이미 답 나왔네. 쓱닷컴. 답 나왔네. 쓱닷컴. 쓱닷컴? 쓱닷컴이 이마트? 네. 여기 또 냉철리를 원래 이마트와 좀 악연이 좀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마트하고 악연이 없었고 이렇게 주식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걸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이마트 때문에 힘들겠구나, 악연이구나 생각하지 아니에요. 저는 이마트하고는 너무 좋아요. 너무 궁합이 잘 맞고 네. 주인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내가 이 회사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고 그 주가가 빠지니까 뭔가 회사에 뭐 큰 문제가 생기고 아니에요. 정말 적절한 시점에 이마트를 봐야 되는 시점에 저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났어요. 플러스 났어요. 그 회사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경쟁 가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물류 시스템이라면서 그렇죠. 배송과 일을 가능하게 하는 물류 인스트럭처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거 관련된 좀 주식 종목이라든가 섹터는 좀 어느 쪽인 거예요? 이마트요. 진짜로 이마트?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하고 대형은 뭐 그렇죠. 이마트하고 제가 얘기했던 이런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누구냐. CJ그룹하고 신세계그룹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생 업체들이 막 돈을 많이 투여하지만 사실은 이런 물류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 짓고 헤엄치는 거고 땅이 없는 사람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든 끌고 와가지고 그것도 빌려가지고 막 힘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혀 구조가 달랐고 앞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정말 경영만
너무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그 구조는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재들이 갔으니까 이런 거 진짜 무형의 서비스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구매하는 다 이미 왔어요. 이미. 그렇죠. 이미 아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예전에는 오프라인 기반일 때는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 갈 수가 있잖아요. 네. A도 갈 수 있고 B도 갈 수 있고. 네. 근데 우리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쓰는 서비스 그 홈페이지 외에서는 딴 걸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뭔가 피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모바일에서 주문할 수 있는 뭐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방금 말씀하신 쓱닷컴,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플랫폼이 이런 것들 어쨌든 주문해야 되는 거잖아. 주문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독점적인 현상이 많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쵸.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근데 여러 개를 좀 쓰긴 쓰더라고요. 그냥 뭐 하나만 쓰지 않고 쿠팡도 쓰면서, 스타콤도 쓰고 이렇게는 하는데, 더 과점화되겠죠.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네, 되겠죠. 할 수 없는 트렌드죠. 그래서 사실 그 상장돼서 이런 트렌드에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오아시스도 있고, 네. 이미 상장돼 있고, 회사들은 되게 많은데, 근본적으로 누가 승리할 것이냐에 그러니까. 대한 거. 그리고 지금의 그 밸류에이션하고의 괴리,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감안했을 때, 그걸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미래 현금 흐름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정당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네. 괜찮은 회사를 만약 매수한다면 반드시 수익 줄 겁니다. 냉철님 주식 투자 총 몇 년 하셨죠? 20년이요. 20년.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 가장 성공한 네, 투자.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장 성공했던 투자와 실패했던 투자. 종목명까지 좀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에 왜 투자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났고, 예를 들면 실패했다면 내가 거기에 투자했는데 왜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성공한 투자 하나, 실패한 거 하나 얘기해요? 아, 좋습니다. 성공한 거는 SK 머티리얼즈. 그 전에는 OCI, 내가 투자할 때는 OCI 머티리얼즈였어요. 그게 3만 원일 때가 있었어요. 몇 년도에 사셨는데? 13년이었던 것 같아요. 13년이다. 정확히 3만 원. 근데 그 회사를 그냥 그날 이거 좋다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한 몇 년 추적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냐면 산브라질 있어. NF3라고 반도체하고 LCD를 하는데 쓰는 그 가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북부에 공장이 있는데 네. 그때 시가총액이 3천억인가 그랬거든요. 대형주는 아니네요. 지금 주가 보세요. 지금 20몇만 원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조 단위에요. 지금은 조 단위. 그때 그 회사를 꾸준히 봤는데 그 회사가 꾸준히 떨어졌어요. 원래 그 회사가 원래 소디프 신소재, OCI 전에는 소디프 신소재였고 소디프 신소재 전에 대경 소재인가 그랬을 때 오래 난 주식시장에서 아는 회사였는데 NF3 가격이 이제 폭등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반도체 관련된 거 하고 뭐 LCD 관련된 거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알던 회사인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주력 상품인 NF3의 가격 하락, 스팟 가격의 하락이었어요. 경쟁사들이 엄청 늘어난 거죠. 효성도 하고 후성도 하고 해외에서 중국에서도 막 만들고 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 캐펙스 투자를 공장 만드는데 8천억인가를 투여를 했는데 내가 다 기억에 지금 한 거야. 내 데이터를 봐야 돼. 데이터가 집에 있어요. 8천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인 거야. 다시 그런 공장 만들려면은 한 8천억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회사가 3천억인 거야. 적자가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그 감가 에비타로 보면은 이게 그 적자가 아니라 실제로 조금 흑자인 상황에까지 몰린 거예요. 근데 얘가 요 정도까지 몰렸는데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후송인가 어딘가 경상 한 군데가 엎었어. 그거 스크랩 해버렸어요. 효성은 딴 데서 돈 버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근근히 버티고 해외 쪽 중국 쪽 회사들도 소토화된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공급 과잉이 일어났다가 이제 수급이 맞는 거예요. 근데 수급이 맞는 그 시점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K LCD, LCD가 나오고 대형화 LCD하고 이제 반도체도 좀 더 고밀도, 미세공정화 되고 반도체 수요도 엄청 늘어나면서 중국의 시안 공장에서부터 그럼 나는 그 딱 보면 알거든. 중국의 투자 시안 공장 나오고 뭐 공장 뭐 나오면은 가스 엄청나게 필요할 거예요. 스팟 가격이 이제 돌아서는 지점을 사실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매달 그 스팟 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엑셀로 내가 이제 기입을 탁탁탁탁탁 했어. 그래서 멈추는 그 시점 있잖아. 딱 전환점. 딱 이게 쫙 떨어져 이제 더 안 떨어져.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끝도 없이 떨어져. 그때는 나중에는 NF3 사람들 다 공짜로 다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인데
아니라 난 다시 올라갈 거라고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탐방을 여러 번 갔거든요. 네. 딱 탐방 가기 전에 질렀지 사실. 지르고 3만 원에 지르고 야. 딱 갔는데 거기서 소현철 애널리스트를 만났어요. 우연히 만난 거 우연히. 거기서도 오고 만나고 그 연구원 만나서 얘기 듣고 그다음에 이제 IR을 그다음 그 뒤로 꾸준히 그 전에 안 했는데 그 뒤로는 최소 좋아진 IR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게 OCI 빌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매각했지. SK가 진짜 나는 그거 좀 아쉬워. 좀 너무 일찍 팔았어요. 좀 더 들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 3만 원에 사가지고 얼마 팔았어요? 2배 이상 수익 냈죠. 6만 원대 팔았어요. 아, 그 이상 냈죠. 거의 10만 원? 10만 원. 근데 지금 20만 원 한가 그럴까? 10만 원 가까이. 근데 순차적으로 줄였는데 그냥 얘를 든 거고 많아. 수도 없어 이런 거. 잘못 투자한 거. 그 전이에 바로 이 전이야. 2012년도인 것 같아. 이게 2014년도고 그게 바로 전인가 보다. 여기서 내가 이제 사실은 역전 스토리야. 이걸 들으면 이제 눈물 흘릴 준비하세요. 이제. 손수건 들고. 이제 눈물. NC소프트를 20만 원 좀 안 될 때 바로 그 전에 해였어. 바로 그 전에 해였는데 20만 원 안 됐을 때 길드워2 나올 때 이거 무조건 EPS 상승한다. 그러니까 실적이 순이익 영업이익이 는다. 확실하다. 싫었어. 근데 EPS는 늘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미 그때 내부적으로 리니지 모바일도 준비하고 뭐 그쵸. 때였었어요. 2000 그때가 13년 막 이럴 때고 우리 NC소프트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 그 매니저 형 우리 또 투자하는 막 그랬는데 그 NC소프트가 내가 사고 18만 원인가 샀는데 22만 원까지 갔는데 안 팔았지. 근데 많이 샀는데 됐어 이제. 왜냐면 그 전에 내가 투자가 되게 잘 돼가지고 요거 한번 하면 이제 꽂히는 거야. 이제 완전 꽂히는 건데 얼마까지 빠졌냐면 10만 원까지 빠졌어. 와, 10만 원까지. 반토막이. 이걸로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주변에 빠지니까 우리 좀 또 전문 투자가들한테 NC소프트 좋아요. NC소프트 이래서 좋아요. 계산해가지고 미국 형 매출이 이거 요렇게 팔았고요. 이거 요만큼 찍히면 이거 다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서 할 거 뭐 그 뭐냐 블레이드 소리 뭐 이렇고요. 뭐 이렇게 막 그럴 듯 하잖아요. 주변에서 막 샀어. 다 주고. 실제 중간 다 손질 쳤지. 근데 EPS는 계속 느는데 그때 10만 원 찍을 때 골드만삭스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뭐라고? 레포트 제목이 게임 오버야. NC소프트 끝났다. 야. 그거였어. 근데 그때도 안 팔고 버텼지. NC소프트 지금 얼마인지 봐봐요. 지금 NC소프트 가격이 10만 원 찍었을 때 언제인지 봐봐요. 2013년 맞을 거예요. 난 여기다. 요거 2013년 요거 겨울 맞아. 이때. 네. 이때 사가지고 요거를 2012년에 한 20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2013년 갈 때쯤에 12만 5천 원 찍었네. 2013년 초에 그때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손절했어요? 손절 안 했지. 들고 있었죠. 그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쭉 올라갔죠. 시작했죠. 지금 이제 거의 80만 원이죠. 90만 원도 찍지 않았나? 아, 지금 80만 원. 최고가는 99만 7천 원. 갔잖아요. 저 10만 원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조금 수익 내고 팔았어요. 그거를 OCI 머티리얼즈로 옮긴 거야. 아니 근데 이건 뭐 잘못된 투자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투자했다가 좀 손실을 난 거. 없어. 끝까지 버텨요? 오를 때까지? 없어요. 그때 주력으로 투자해가지고 터진 거 없어요. 주력으로 투자한 건 터진 게 없다. 터진 거 없어요. 정말로? 진짜로 없어. 그 이유는 그만큼 많은 좀 조사를 사전에 했고. 그럼요. 그런 종목을 안 사. 그렇게 터져서 손절 칠 것 같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싫지 않아요. 근데 그 뒤로는 어떠냐면 손절 칠 종목들은 있죠. 지금 많이 산 것들을 위주로 얘기한 거고 그 뒤로는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OCI 머티리얼즈가 마지막 집중이에요. 그 뒤로는 집중을 잘 안 해. 분산. 네, 분산을 하고 조트브 같은 경우는 아직 손절 친 거 하나도 없고요. 그거 안 나요. 왜냐면 잘하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냉철님이 예전에는 좀 집중 투자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분산 투자로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쫄려서. 그 NC소프트 때 그때 알았지. 근데 이거를 복구를 하는 거는 그때도 OCI 머티리얼즈가 너무 가격이 너무 좋아서 했었던 거고 그때 이유로 그리고 뭐 가장 큰 이유는요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때 젊었잖아요. 좀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고. 마음 편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부동산하고 이런 구조로 나눈 거예요. 좀 나누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뭐 저 보면 알겠지만 좀 검소해요.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어. 맞아. 그래서 큰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가족하고의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이 제 주 목적이에요. 네. 유튜브도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그쵸. 돈 받아가지고 저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재미없으면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그 카타르시스 그걸 느끼고 싶지도 않고 네. 그 짜릿한 걸 느끼고 싶지도 않고 떨어졌을 때 그 가슴 철렁한 거 듣기 싶지도 않고 안정되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자전거 타러 놀러 가고 네. 오늘도 조금 보다가 여기 네. 온 거거든요. 그냥 뭐 뒤에 어떻게 되든 분산해 놓으면 그게 돼. 아니면 봐봐요. 나 진짜 참 사람도 이 인터뷰하다가 중간 땀탈 때 잠깐 보고 맞아. 이런다니까요. 이런다니까. 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주식을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종목에 엄청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회사 종목 시세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눈이 갈 수밖에 없지. 카카오에 그 사람이 투자했는데 그 사람 작가 출신이에요. 나야? 엄청 지금 많이 매도했어요. 엄청 신경 쓰더라고. 내가 올라가면서 줄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조정 오죠. 영원히 갈 줄 알았지. 나 없었으면 또 영원히 위에서 더 태웠을 수도 있어 또. 카카오가 지구를 지배한다. 막. 근데 내가 이제 또 알려줬잖아. 올라가면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저는 냉철님 이제 오늘 이제 2시간 넘게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일단 4가지 정도인데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주식 종목을 선택해서 산다. 그냥 2번째가 기업과 좀 함께 성장하는 투자를 하려고 한다. 다음 3번째가 이런 지금 주식을 20년 넘게 공부한 전업 투자자인 냉철님조차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기 위해서 집중 투자가 아닌 분산 투자를 한다. 고수익 영역에 가고 계신 냉철님조차 주식을 다리에 사서 머리에 파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 라는 걸 좀 느끼게 되네요. 머리에 팔았으면요. 저 만나려면 우리 몇 개를 건너서 비서 통해서 만나고 했을 텐데 네. 지금 쉽잖아요. 머리에서 못 팔아가지고 각각 그렇죠. 머리에서 OCI 머티리얼스 머리에서 팔았어 봐요. 예전에 뭐 JS나 머리에서 팔고 뭐 몇 개 머리만 팔았어도 저 회장님 됐을 거예요. 아니면 냉철님이 주식 투자 방법이 뭐 가장 좋다, 어느 정도 된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냉철님을 몇 번 만날 때마다 냉철님이 주식 투자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스타일 조금씩 변해요. 계속 앞으로도 또 성장하겠죠. 근데 이때까지 후퇴한 적은 없고 제 투자 스타일은 계속 업그레이드는 확실히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잘 못하는 게 제 자랑인데 한번 오랜만에 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한결같다는 거. 한결은 같죠? 그렇죠. 한결같죠. 인정합니다.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막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바이오 뭐 하면서 뭐 성장주 갔다가 아니면 뭐 같이 시장에 따라서 막 말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그냥 주가의 움직임에서 바뀌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그거 하나는 약속드리게 한결 같습니다. 저는 냉철님 말씀에서 유명한 분이 말을 언급하고 싶은 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봐라. 김작가 TV에 사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출연하잖아요. 냉철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게 아닌 분도 솔직히 있긴 하잖아. 있죠. 왜냐면 제가 모든 사람을 검증을 완벽하게 다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냉철 말씀대로 그들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과연 얼마나 안 바뀌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과거의 말이 얼마나 잘 맞고 있는지 정도는 시청자도 약간 추적 조사를 좀 하고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좀 신뢰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좀 투자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식도 요즘 보면 워낙 핫하니까 유튜버들도 막 핫해지고 있잖아요. 리딩 같은 방송이 그럼요. 뭐 너무 많이 생기고 보험 있어서 팔다가 오고 뭐 이거 하다가 오고 저거 하고 오다가 또 다시 또 주식 시들해지고 또 뭐 경매 괜찮으면 또 그쪽 갔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런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요. 먹고 근데 살아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냉철님은 사실 어느 정도는 경제적 자유를 그래도 달성은 어느 정도는 했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좀 이 경제적 자유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야 되는 이유는요. 인간의 삶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영원히 젊은 상태로 살면 계속 뭐 일하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불로소득과 불로소득 아닌 거 어떻게 구분할지 물어보고 싶어요. 불로소득은 뭐고 불로소득 아닌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불로소득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노동, 네. 그다음에 땀 이게 들어가지 않은 걸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 이건희 회장님 지금 불로소득인 거야? 지금 그냥 일하신 거예요? 거긴 단위가 너무 커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구분할 수 없어요. 그거 구분할 수 뭐를 해도 있잖아요. 옆에서 볼 때는 불로소득 같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이 그쵸. 연구하고 공부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볼 때는 이게
불로소득이 아닌 것 같지만 네. 공무원이 어디 숨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가만히 있는데 월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노동소득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딱 이거는 불로소득 그냥 뭐 당연히 뭐 노가다 판 들어가서 땀 흘려간 건 그거는 뭐 노동소득이니까 할 수 있지만 다른 거는 노력이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합한 소득을 늘리는 거거든요. 나이대에 맞는 노후에 벽돌 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때 또 아침마다 갈 수 없는 거고 대인도 나이가 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우리가 또 소셜 스킬을 발휘하기가 나이 많은데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게 서로 불편하거든요. 쉽지 않죠. 각 그 나이 때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해놓는 겁니다. 저도 뭐 아예 노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거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예를 들면 냉철님한테 지금 굉장히 사실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2시간 동안 네. 지금 거의 2시간 반이 됐는데 냉철님이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잠깐만 나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모르겠는데 이런 게 없었어 실제로 풀 영상에서. 모르면 모른다 그래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쨌든 본인이 그만큼 땀을 흘린 건 아니지만 땀이 아닌 다른 거를 흘려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일 하죠. 업이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하지 말라도 하죠.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아유, 저는 이렇게 보는 걸 더 좋아하지만 벽돌도 지어보고 장사 뭐 가판에서도 사람들한테 뭐도 팔아보고 다 해봤는데 소득은요 그게 그렇게 뭐는 정당하고 뭐는 나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라는 그런 편견, 그런 인식부터 한번 없애고 뛰어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멘트가. 그럼요. 자산소득은 그래도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소득을 늘리는 거에다가 힘을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추석 인사 한번 해주세요. 추석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이거 추석 인사. 김작가 TV 시청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유익한 정보 받으셔가지고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뭔가 홍보를 하고 온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신분도 있고 재밌어서 와서 뭔가 도움되는 말씀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을 되셨는지 모르겠고 추석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네. 훈훈하게 이제 투자 이야기로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뵐 손님은 네. 전업투자자 냉철, 월간 냉철 9월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색해. 나 이런 거.